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요. 따끔하게 훈수해 주는 분,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명품 가방 의혹 논란 등으로 자맹을 이어오던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 여사가 캄보디아 정상 부부의 방한 일정 참석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의 모습을 드러낸 거는 지난해 12월 15일이었죠.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이후에 153일 만이라고 언론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좀 부담 덜었다,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예. 이렇게 보는 거겠죠? 작년 12월 18일입니까? 뭐 19일입니까? 그 건물부터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마 이게 153일 이게 헤아린다고 아마 예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에 사실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는 그 루마니아 정상이 왔을 때, 그리고 앙골라 정상이 왔을 때 그 공개는 안 했지만 그쪽 부인과 영부인 그 스케줄을 함께 소화를 했다. 그런 얘기고, 이번에 이제 훈만의 총리가 캄보디아 총리가 왔을 때는 이번에 애초에 그 외교 프로토콜상 협의를 했다. 그래 영부인 일정을 공개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한 것이라는데,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이제 그 다시 영문이 계속 커튼 뒤에 있을 수는 없고 앞에 나서긴 나서야 될 텐데 무엇을 계획을 할 거냐. 아마 이번 캄보디아 정상이 그 방문한 것을 계기로 그 영부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온 건데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요. 그 캄보디아 갔을 때 아마 그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심장병 걸린 그 애 이름이 아마 옥로탄감 하는 애예요. 그 아이를 그 가서 안아보고, 또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아이를 초청을 해서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퇴원을 했을 때 용산에 초대를 해서 손흥민 선수가 사인해서 대통령에게 드린 축구공을 그 대통령께서 이제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이제 그 인연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동안에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가령 그 유제국 이 경위 그 순직을 한 뒤에 이제 승진해서 경위가 됐는데, 그 이 사고사를 당했을 때 한강에서 이 사체를 구조하는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 순직을 했는데, 예. 그런 이제 유가족에게 편지하고 선물을 보냈다라든가 하던 것은 사실 나중에 알려진 일이거든요. 그런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그동안 해온 것이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제2부속실을 미리 만들지 않았을까? 시간이 153일이나 있다면 만들 수 있고, 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특별감찰관 제도도 국회에 요청을 해서 빨리 그 후보를 2인 이상 빨리 보내라.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겠다. 대통령께서 좀 그렇게 성공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이왕 그 부속실이 만들어지고 감찰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하면, 그리고 영부인께서 다시 활동을 재개를 공개적으로 하면 좀 보기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아마 야당이 이걸 먹잇감으로 삼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민주당의 일종의 비판 성명입니다. 예. 표현이 좀 너무 심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뻔뻔하게 이 활동 재개로 대통령 부인 역할을 하겠다니 국민이 웃음나. 쉽게 말하면 지금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분인데, 지금 그 캄보디아의 그 총리가 온 것을 기화로 해서 뻔뻔하게 이 활동 재개를 한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 국민이 웃음느냐. 이런 식의 성명을 낸단 말이에요. 예. 과연 내가 좀 묻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가 공군 1호기, 그 대통령 신용기입니다. 공군 1호기를 타고 나 타지마을에
갈 테니까 예산 사업 편성해라. 아니면 피라미드를 보러 가겠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닌 말로 청와대,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이 특수활동비로 나 옷도 좀 사고 장식물을 사겠다. 그런데 법원에서 뭐 판사가 그걸 공개하라고? 아니야, 그 대통령 기록물로 넣어버리겠어. 하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박해지는지 좀 역지사지를 해라. 자신들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든 티끌은 그렇게 잘 보이느냐. 응? 그래서 참 표현이 물론 일단 과하다 이 부분을 물론 지적하고 내가 싶으신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사님, 예. 요 질문 좀 드려야겠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예. 대통령이 이제 검찰 고위급 인사도 좀 했었고, 예. 이 시점에서 보수신문에서도 하필 왜 이 시점에 김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일까?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그 뭐 변변치 않은 제 유튜브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하필 이때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특별수사팀을 빨리 만들어라 해서 이 과거에 이제 반부패부가 과거에 특수부입니다. 특수부 검사도 1명 그 해서 검사 3명을 보강을 하고 이 명품백 사건이 정말 대단한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수사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또 주가 조작 사건은 사건대로 지금 그 수사를 하던 4차장도 다 뭐 일종의 좌천성 그 성질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수사 지휘 라인이 싹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왜 하필 이때 이 언론 앞에 또 노출이 되느냐? 그래서 아까 내가 드린 말씀대로 이왕이면 제2부속실도 만들고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만든 그 다음에 좀 나왔으면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아 이제 이게 여당으로서 야당이 그렇게 공세를 하니까 참 할 만큼 했다. 그 영원히 계속 숨어 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3년 동안 대통령 부인이 나는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참 싫어해요. 대통령 부인께서 늘 커튼 뒤에만 있다. 그게 과연 조용한 내조라고 해서 파묻힐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의구심은 계속 깊어가거든요. 뭐 왜 안 나올까? 정말 뭐 어떤 큰 죄를 저지른 것이냐? 온갖 루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시긴 나오셔야 하는데 다만 이왕 나오면 그동안 야당에서 계속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2부속실 만들어서 최소한의 공적 통제는 하자. 이 부속실 만드는 게 밑에 서비스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통제 라인을 금을 꺼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속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는 그런데도 만약에 지난번 디올백 사건처럼 보이지 않는 삭제 라인이 가동을 해갖고 불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그 법에서 만들어 놓은 대로 예. 빨리 임명을 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권 때 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럼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여론의 반응을 보겠죠. 여론의 반응이 거세지지 않으면 계속 활동 재개를 할 것인지.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2부속실. 사실 설치해라 여러 당내에서도 요구가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엔 좀 그런 설치들이 있을까?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어쩌나 좀 궁금해요. 내가 대통령 같으면 아마 처음에 뭐 야당이든 집권 여당이든 어디에 쓰든 간에 제2부속실 얘기가 나오면 그래 빨리 만들자 그럼 내가 그걸 공인이 없앤 것 같다. 만들어서 공적인 통제 라인을 하자. 아니면 부속실을 만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속실 아래 영부인 담당관 제도라도 두어서 공적인 통제 라인이 있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마 자각을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 대통령 부인 주변에 자꾸 나오는 잡음이 벌어지는 그런 라인을 차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이 땡땡 대산이 뭐니 하는 이상한 말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청와대 내에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청와대가 요새 용산인데. 용산에. 예. 근데 그런 라인을 탄다. 뭐 누구는 그 라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공천을 받았다. 온갖
그 소문들이 막 돌거든요. 그런 헛소문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 부인 주변에 이게 통제 라인, 이건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화되지 않으면 계속 잡음이 나오게 돼가 있어요. 권력 주변에 잡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원래 권력 주변에는 아부꾼들, 아첨꾼들이 늘 기회를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못난 권력일수록 이 권력을 어디서 확인하느냐, 바로 아첨을 보고 권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야, 내가 권력을 잡았구나, 나한테 이렇게 아첨을 하니까 나는 권력을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자만심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면회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 같은 걸 빨리 만들어야 된다. 나는 정말 윤 대통령께서 남은 3년 이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이제 로드맵을 짜고 편안하게 가시기 위해서 로드맵을 짜고 있을 텐데, 제발 제2부속실 빨리 만드십시오. 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꼭,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두 가지, 제2부속실이 만들어질지,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하게 될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당권 경쟁이 불붙고 있다는 국민의힘으로 저희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 5사람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나경원 당선자, 윤상현 당선자, 그리고 안철수 당선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빅2 제외하고요. 예, 세 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열심히 뭐 인터뷰도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라디오 인터뷰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몸을 풀고 있어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위원장 빼놓고 나머지는 내가 좀 더 알고 있는 분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예.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민, 한동훈이 빅투다는 얘기는 전대룰이 바뀔 것을 전제로, 가령 지금 이제 당신 100% 하기로 한 것은 작년 3월 달 전당대회 때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 아니냐. 그러니까 같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이 당원들이 당대표를 만들어야지, 왜 엉뚱하게 일반인들이 뭐 오픈 프라이머리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투표를 하도록 하느냐. 일반인들 여론조사는 특히 부정확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당신 100%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마 그 전 전당대회 때 이준석이라는 영선의 청년을 당대표로 뽑는 아주 이변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역투표가 있었다. 그 당심에서는 나경원 그때 후보가 큰 표차로 이겼는데, 일반인 투표가 가담이 되니까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때가 7대3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고집을 피웠고, 여러 가지 당내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 100%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8개월 만에 쫓겨났잖아요. 그랬죠. 쫓겨나면서 역시 당신만으로 당대표를 뽑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거쳐서 총선에서 패배를 했는데도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당신 100%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총선에서 패배하는 거 아니냐. 총선 패배한 원인 중에서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당대회 룰을 다시 바꿔서 여론조사 30% 아니면 50%, 뭐 주로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주장하는 것은 50%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국민 여론조사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근원적으로 부정확합니다.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완전히 여론조사와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 3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앞에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을 때는 모든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이 압승을 다 예언을 했는데, 뚜껑을 여니까 트럼프의 승리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여론조사로서 당대표를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뭐 미국식으로, 그러면 그날이라도 투표소에 가서 당원 신청서 넣고 투표를 하는 식으로 일종의 오픈 프라이머리식으로 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 민주정에서는 당대표 제도가 없어요. 이게 대통령제 국가입니다만 당대표 제도가 없고, 물론 영국에서도 당대표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원내대표는 있어요. 그래, 원내대표 일종의 당대표고, 그래서 이기면 총리를 합니다. 곧장 총리 자리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묘하게 원내대표가 따로 있고, 리딩 플로어가 따로 있고, 예. 또 당대표를 따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에 외국에는 없는 사무국 제도가 있어요. 그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획일적 체제를 갖추도록 만들어 놓은 너무 수직 거예요. 계열화돼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예, 옛날처럼 총재 제도는 아니더라도 당 대표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제도를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이 생각을 늘 하는데. 변호사님, 예. 그래도 이 질문에는 답은 해주셔야 됩니다. 나경원 후보라고 지금 후보라고 예, 말할 예, 수는 예. 없지만 뭐,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세 분은 출마를 할 것인지. 세 분은 아마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전대룰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한동훈 말도 없었고, 그 6말 7초 얘기만 딱 있었을 때는 한동훈 롤백설이 없었거든요. 등판설이 없었고, 유승민 설도 그때는 약간 잠잠했어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었지만은 유승민 등판을 할까 하는 물음표는 있었는데, 등판한다 이런 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나경원 대표설이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나경원, 그리고 그 뒤에 또 안철수가 그렇다면 나도 나가야지 이런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두 분이 직접 투입이 됐다. 그런데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허명이다 이런 말하는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두 분 또 지금 다시 한번 스스로를 주스리를 떼지, 이번에 선거에서 어렵게 당선이 됐지 않느냐. 예. 안철수는 분당갑, 그리고 나경원은 동작 을에서 솔직히 어렵게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신들은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게 우리야말로 이 민심을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출마를 자신하는데, 나는 오히려 윤상현 의원도 나는 괜찮은 얼굴이라고 봐요. 내가 이 특정인을 편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아직 윤상현 의원은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윤상현 의원은 이번에 내가 왜 괜찮다고 보는가 하면 혁신을 얘기를 하거든요. 중앙당을 파괴할 정도로 바꿔야 된다. 난 그 판단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이 나는 만약에 다 이 무대에 올라가면 괜찮은 컨벤션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대룰을 바꾸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동훈과 유승민이에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황우여 대표가 등장을 해서 6말 7초로 알려진 이 전당대회 예정 시간을 갑자기 8초로 늦춰버렸단 말이에요. 8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또 몸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은 나는 무조건 나간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이 안철수,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이 세 사람의 어떤 대결보다는 오히려 관심을 가진 것이 한동훈과 과연 유승민이 어느 쪽이 더 민심을 잡을 것이냐. 바로 여기 이제 세상에 관심이 몰린 거예요. 예. 만약 그 두 사람이 나오면, 그런데도 이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이 세 분이 또 나올 것이냐 하는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통 정리가 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전대룰 문제는 하루빨리 당의 당선자 총회, 그리고 그 전에 당의 중진회의 같은 데서 의견을 모으고 당선자 총회에서 밤을 새우더라도 이 경론을 벌이더라도 결론을 내야만 된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원들과 결정을 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선자 총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된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룰을 바꾸는 것도 새 지도부가 바꿔야지, 왜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느냐. 선거 직전에 예. 이 경선 규칙을 바꾸는 것이 이게 일단 얼마나 웃기는 거냐 이게. 지금 이대로 치르자. 지금 비대위 혁신형 비대위가 아니라 관령 비대위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 관리형 비대위로서 지금 현재의 당원대로 민심 빼고 문자 그대로 당심 100%로 뽑자. 이래 되면 이제 뒤로 엎어질 분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거 그러면 당이 언제 혁신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의 명분은 그겁니다. 그쪽에도 유심초라는 막강한 팬심들이 있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많아요. 왜 그 일반인 그 투표를 가미를 하면 왜 유승민 그리고 한동훈 이 두 사람이 빅투로 나섰느냐 하면 일반인의 지지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참 이게 이 고민이 깊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를 임기 6개월짜리로 하자 뭐 이럴 수는 없는 문제고 역시 이제 임기 2년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하나는 논란이 새 대표가 과연 임기를 그 2년으로 뭐 하든 그 전당대회에서 또 하나 있거든요. 이 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 그 출마하는 사람이 언제 그만두느냐, 1년 반 전에 그만두느냐, 1년 전에 그만둘 수 있느냐, 당직을. 예. 이제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현행대로 1년 반 전에 그만두도록 하면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또 다음 대권을 노리는 분들은 그럼 난 출마 안 하겠다는 분이 나올 겁니다.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역시 다음 대권을 노리고 있으니까 결국 그럴 수 있고 또 지금 그 우리가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세 분 다 대권 주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안철수 그 의원은 늘 대권 주자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당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전대룰과 바로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대선 주자가 언제 당직을 그만둬야 되느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건 뭐 밤을 새우서라도 경로를 벌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전당대회가 에서 계속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요. 우선 전당대회를 6말 7초에 하느냐 8초에 하느냐 예. 이것도 문제고 두 번째 룰을 언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고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헌은 마지막 언제 그만둘 수 있느냐 이런 제 얘기도. 생각은 예. 룰은 그대로 하되 그리고 이게 대선 주자가 언제 그만두느냐 하는 것은 사실 1년 반 전에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한 1년 전 내지 아니면 6개월 전 떠나 괜찮지 않느냐. 그건 뭐 굳이 꼭 1년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요 질문 예.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총선 백서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경로로 자 의견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큰 현안이 개인에 대한 책임을 둘 것이냐. 그 개인이라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조정훈 그 의원이 그 백서를 만드는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아마 나는 참 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정훈 이 의원이 가장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분일 거예요. 외부에서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이 시대신호 아닙니까? 뭐 거기에 계신 분이 있는데 예,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예. 들어와서 그 마포갑에서 당선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 고민하는 것이 자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 그것도 역사상 최대 참패입니다. 그 이 4월 11일 날 아침 조간신문 제목이 그래요. 최대 참패다. 역사상 최대 참패다. 근데 그 참패를 당하고도 지금 책임을 만약에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그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치른 거다. 이런 쪽이 있는 것 같고 한쪽은 어쨌든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이었다. 이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습니다.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이제 물으니까 당장 그 나온 얘기가 뭐 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오만과 불통이다. 예? 나는 이 개표 방송하는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오만과 불통이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다. 거기다가 정권은 무능했다. 이 무능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그 원했던 거 전 정권 적폐청산 제도를 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를 못했으니까 무능한 정권으로 보였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번에 뭐 검찰 인사이동을 두고 나오는 얘기도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총선에서 패배한 것이 윤석열 그 대통령 책임이냐? 어느 신문은 칼럼에 그렇게 썼습니다. 김민 칼럼, 사내 칼럼에. 뭐 제가 어느 신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선일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는 선거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이 칼럼 제목으로. 예. 그러면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솔직히 많으니까 칼럼 제목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책임이라는 이 얘기라기보다 국민들이 먼저 이 대통령에게 걸었던 기대가 그만큼 허무하게 무너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칼럼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한동훈 이제 위원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솔직히 작년 말에 비대위원장으로 가겠다 이랬을 때 그 앞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당권을 획득을 했던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쫓겨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있는 체제 아래서 뭘 띄웠는가 하면 인용환 혁신위원장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인용환 혁신위원장이 영남에 있는 3선 이상 16명 모두 다 험지로 나가거나 정치 그만둬라. 이 얘기부터 한 거예요. 나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국민의힘이 왜 어렵게 되는지를 그 원인을 모르고 있으면서 당의 자산들을 다 박살내버리는 은행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한 사람이 순서대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당의 자산 아니냐.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은 누가 뭐라 해도 앞으로 차기 주자고 당의 자산인데 이 당의 자산을 이 총선에 얼굴로 내세워서 왜 박살로 내려고 하느냐. 내가 보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아직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다. 선거에 폭망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험을 쌓아야 됐었다. 예, 이렇게 당연하죠. 판단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죠. 선대위원장도 단독으로 했습니다. 단독으로 하고 모든 선거의 공천을 사실은 한동훈 체제 아래서 한동훈 책임 아래 공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거를 한동훈 책임 아래 다 치른 셈인데 이 선거를 두고 변호사님 잠시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지난 총선의 패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들리거든요. 예. 이 선거의 패배를 두고 가령 윤석열 대통령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미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로는 책임의 1번은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그건 어쨌든 전면이었으니까. 누가 뭐라도 어쩔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피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그걸 선언을 해야 돼요. 이번 선거의 패배 책임은 전적으로 나야겠다. 그 얘기를 본인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번에 다시 등판을 하든 안 하든 그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나는 책임 없다. 아니면 나는 책임이 솔직히 윤 대통령보다 훨씬 적다. 뭐 이렇게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다면요. 한동훈 이라크는 정치인에게 난 미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그렇습니다. 그 4월 1일 날 선거 바로 9일 전에. 변호사님, 저희가 마지막 질문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질문은 저희가 다음에 나오셨을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에서 민주당에서 추미애 후보자가 되지 않고 우원식 당선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직도 건너야 할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닌 말로 언제 수군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모릅니다. 그때 어제와 같은 우대다가 또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는 그 어제 두 사진을 놓고 저도 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 두 사진을 다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은 추미애하고 활짝 웃고 그 옆에는 우원식 의원이 아주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의 한 컷 사진. 그건 많이 알려진 사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아주 추미애 의원은 얼굴이 딱 굳은 채로 서 있고 그 옆에 우원식은 활짝 웃는 얼굴로 꽃다발로 이제 받는 그 사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게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나는 그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명심을 내세워서 당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그게 그 유인태 전 의원은 뭐 황제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이런 스트롱맨 역할을 계속한다면요 민주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 들어보니까 혹시 약간 지도력에 금이 갔다는 말씀이신데 금이 가도 한참 갔죠. 많이 갔다는 건데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본인이 연임을 반드시 하려고 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결심을 했을 때 그걸 막을 힘이 민주당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뭔가 하면 본인에게는 당 대표라는 것보다 더 좋은 방탄 조끼가 없단 말이에요.
이 당 대표라는 방탄조끼를 본인이 누가 강제로 벗기려 해도 안 벗으려고 지금 애를 쓸 판인데 본인이 힘이 있는데 그걸 왜 벗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당 대표 자리는 무조건 연임으로 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일이요.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에게 그 본인을 해방시켜주는 뭐 영원한 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시시각각 다가가는 사법 리스크, 이게 이제 이번에 그 검사장급 인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뽑은 것으로 나는 보이는데, 그 원인을 나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지난번에 이른바 양자회동, 영수회담이라고 불리는 그 양자회동 이후에 협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태원 특별법 딱 통과를 시키더니만 갑자기 이 해병대 최상병 특별법을 기습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윤석열 당신 갈 길은 따로 있고 내 갈 길은 따로 있다. 이걸 만천하에 과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협치를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윤석열 대표도 얼굴은 환하게 웃고 악수는 웃으면서 악수를 하겠죠. 어제 뭐 조국 대표도 정말 대략난감이라는 뜻의 말을 했던데 웃으면서 악수를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웃는 얼굴에 칼이 꼽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은 안 있겠다. 나도 이제는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면 누가 가장 어려우시겠습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어려우신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연임까지 더해진다면 강대강으로 갈 것이다.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히면 지금 법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어려우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원책의 따뜻한 훈수, 다음엔 좀 더 따뜻한 훈수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